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차인과 같이 보증금을 반환받을지 못했을 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강제경매 신청은 반대 의무인 명도를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 의무를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명도 의무는 강제경매 신청 시에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명도하지 않고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차임 발생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을 여전히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기간 만료로 인해서 명도하지 않았다 해서 지연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임 발생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만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그것을 또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그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것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란 환산보증금을 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하고 그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는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 그럽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초과인 임차인은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9억 원 초과인 임차인이 적용받지 못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억 원 초과인 상가임차인은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부만 적용받고 9억 원 이하인 서울특별시에서 9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모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규정이 틀립니다. 기준이. 그래서 서울특별시만큼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9억 원 이하인 서울특별시의 상가 임차인은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전부 받는다. 그러면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평면적 강행 규정이란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9억 원 초과인 임차인은 일부만 적용을 받는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점 9억 원 이하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나머지 지역은 기준이 틀린데 이건 굳이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고서도 서울특별시만큼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인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자,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과밀억저곤역은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부산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곤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이고 광역시, 기타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 그다음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이 지역은 5억 4천만 원 이하가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원 이하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서 9억 원 이하인 상가 임차인은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200 곱하기 100 하니까 4억이 되죠. 보증금 4억을 합쳐서 8억이죠. 9억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8억인 임차인은 모든 상가임대차 적용 대상이 됩니다. 9억 이하이니까 이렇게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을 더하는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나 그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임차인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지 또는 무허가 건물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서의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되겠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시 사용자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를 적용받지 못한다. 일시 사용자는 어느 것만 적용받겠습니까? 일시 사용자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일시 사용자라 할지라도 건물에 관련되는 비용이죠. 필요비와 유익비를 비용상한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시 사용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지상불 매수 청구나 부성불 매수 청구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임차인은 많이 있겠죠. 어떤 협회라든가 종교라든가 어떤 종중이라든가 이런 사무실로 하고 있는 그 임차인은 상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시 사용자도 적용받지 않고, 자, 임대차 해지 사유가 있죠. 상가는 3기를 연체하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과 토지는 2기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죠. 주택과 토지는, 건물과 토지는 2기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고, 상가 임차인은 3기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2년분을 연체하면 지상권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지상권은 2년분, 주택과 토지는 2기, 상가는 3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3기를 연체하면 횟수가 3번입니다. 횟수가 3번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 임대인의 주인을 승계한 양수인이란 말은 매수인입니다. 새로운 주인, 건물의 새로운 주인, 임대인의 주인을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은 자기가 3번을 안 받아야지, 전 주인이 2번 안 받고 자기가 1번 안 받았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가 승계되지 않는다. 지상권에서도 중요했죠. 반드시 새로운 주인이 자기가 3기를 안 받아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에 있어서 연체의 승계는 임대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연체를 이유로 새로운 주인이 계약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양수인이 3기를 안 받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상권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지상권은 2년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인데,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이 합산하여 2년이 됐다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자, 주인은, 매도인은, 새로운 양수인은 연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부터 건물을 양수한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은 자기가 안 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는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전 임차인의 조건을 모두 승계해 줘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발생하죠. 자,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세무서장입니까? 상가 건물은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임차인 현황을 알려준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소에 임차인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동의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아닌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는 관할 서무서장에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요청,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절대 열람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에 관한 인적사항에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를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해줍니다. 주택은 2년을 보장하는 거고 상가 건물은 1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면 임대는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가도 1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약정한 상가 임대차는 계약은 일단은 유효로 보고 임대인은 1년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또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1년 미만이면 1년 미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죠. 주택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주택은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주택 임대차도 유효이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상가는 1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계약을 하면 1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기준점이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을 보장하는 거고 상가임대차는 1년을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임대는 1년 미만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1년은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는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임차인은 1년 미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실무에서 상가 임대차를 2년으로 계약한 자는 1년만 살고 싶을 때 그것은 국가가 1년을 보장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2년의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약정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계약한 상가 임차인이 1년만 하고 나가고 싶다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단 말이 중개수수로는 자기가 임차인이 부담해서 가계를 빼야지 2년을 계약해가지고 1년을 보장받겠다 하는 것은 국가가 그것은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1년을 보장하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를 계약했다 그러면 당사자 합치로 2년을 자기가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래서 2년을 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이유가 아니죠. 1년을 넘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 약정대로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상가는 1년을 보장한다. 주택은 2년을 보장한다. 그걸 생각하면 되죠.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있다 하면 기간 약정대로 가야 됩니다. 기간 약정대로 유효다. 국가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죠. 집주인이 상가 건물이 2년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많이 보호해줬죠. 상가 임차인에게. 그래서 약정대로 가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자기가 빼고 싶으면 자기 비용으로 빼야 됩니다. 임차인 비용으로. 그래서 2년을 주장할 때는 약정대로 가고 1년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국가가 보호해준다 이거죠. 1년은 보호해준다. 그래서 1년 미만짜리 계약은 임차인이 1년도 주장할 수 있고 1년 미만도 주장할 수 있고 임대는 1년을 무조건 봐줘야 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년을 보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해준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법정갱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동 연장됐을 때 1년만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자동 연장 제도가 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과 동시에 법정갱신 자동 연장이 되는데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성립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임대는 1년으로 봐줘야 됩니다. 주택은 2년으로 보고 임대는 1년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월세와 보증금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1년으로 인정하지만 임차인은 주택과 같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주택임대차와 동일하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갱신 제도가 있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을 인정하는 거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을 인정합니다. 임차인은요, 주택이든 상가임차인든 무조건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해지 통보하고 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 법정 갱신된다면 모든 조건이 전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2년으로 인정해주고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인정해주는 게 법정갱신 자동 연장 제도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자동 연장 제도가 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계약 조건 변경입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 자, 경제사정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경제사정이 급변할 때 계약 조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당연히 계약하면 그때 계약한 이후부터 적용되지 소급에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액은요, 연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서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임의 증가는 연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계약 연장 갱신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을 포함해서 10년 이내에 계약을 요구할 수는 요구권이 있는데 10년 동안 계속 계약을 계약을 하겠다 할 때 매년도마다 연 5% 이내씩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장받고 매년 증액을 5% 이내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 상가임대차는 특별히 계약 경신에 해당하더라도 증액은 연 5%씩 이내로만 증액을 해야 된다. 연 5%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연 5% 이내로 증액한다. 자,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1년 안에 증액하면 1년 이후에 다시 증액이 요청한다. 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또다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면 되죠. 하지만 감액은요. 감액은 굳이 1년 안에 또 하고 해도 됩니다. 모든 규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 상가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감액은 1년 단위가 아니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증액은 한번 증액하고 나면 1년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월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월세로 전환할 때 연 11.25%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차임을 증액할 때는 연 5% 이내. 하지만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 연 11.25%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4.5배 또는 대출금리 1할 2푼 이내에 해당돼야 됩니다. 대출금리 1할 2푼 1.2%, 그 다음에 기준금리 4.5배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11.25% 이내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되는 금액의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의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금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전할 때는 연 12%,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시험에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 청구는
연 5% 이내가 잘 나옵니다. 월세 전환하는 규정도 있지만 자체를 올리는 규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인상할 때 몇 프로 이내로 한다? 연 5% 이내로 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나 모두 규정되어 있다. 임차권 명령은 임차권 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해야죠.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규정되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했답니다. 그분 당연히 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후에 다시 그 건물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절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종료된 후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이나 할지라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절대 그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보장받지 못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에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뒤에 있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에도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절대 보장받지 못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그 비어있는 집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이전 등기도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간 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동시행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후에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를 임대인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와 임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아주 잘 나오죠, 시험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된 이후에 당사자 이름을 바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이전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아주 중요하죠.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거는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는 말이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리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각종 협회나 교회, 종중 또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일시 사용자도 여전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대항력 인정받으려면 건물을 인도, 영리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가 반드시 되고 나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가 전입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성립 요건은 그래서 전속 요건입니다. 전속 요건이라는 것은 그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계속 사업자 등록이 유지가 돼 있어야 그 대항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의 존속 요건은 사업자 등록증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존속 요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가 돼야 대항력으로 존속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신고 시 다음날 0시부터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성립 요건은 존속 요건이다 그랬죠. 대항력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로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처음에 대항력은 상실해 버립니다. 폐업 신고하면 그대로 상실이죠. 다시 똑같은 상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 다음날 0시부터 다시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은 선순위일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딱 그러면 선순위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경매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고도 있습니다.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고는 임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동의를 해줬죠. 그래서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자기가 새로 영리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고할 때 다음날 0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적법한 전대차에 한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나 전차인의 전입신고할 때는 그 다음날 0시에 주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번대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가임차인은 우선면제 받을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가 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 찍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일자를 날인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날인받기 때문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한다. 그러면 그래야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접수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접수한 날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서에다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받습니다. 상인의 확정일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효력을 인정하죠.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인정받고 다시 확정일자 신청하면 그날 즉시 확정일자로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확정일자를 하고 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절차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순번을 확보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1순위 임차권일 경우 1순위 임차권이란 말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1순위 임차권일 경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로서 임차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이것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그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자, 9억 원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원 이하부터 모든 상가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환산 보증금 기준액이라 그래요. 자, 환산 보증금 기준액 9억 원 이하가 중요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소액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먼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이나 상가도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상가에서도 소액 임차인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받는다 그러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받는 자가 소액 임차인입니다. 얘들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러죠.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다 같은 말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받는 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6,5에 22라고 외웁니다.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있는 환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2,200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2,200만 원 이하를 보장받는다. 자, 서울만큼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서울 지역의 상가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자 소액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 이하까지 보장을 받는답니다. 자, 수도권과 가밀 억저군요. 부산시는 5,500만 원 이하에 1,900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을 받고 기타 광역시나 세종, 파주, 화성, 완산,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3,800만 원 이하에 1,300만 원 이하까지 보장을 받는답니다.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에 1,000만 원 이하까지 보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이하에서는 최우선 변제권,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받는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자 6,500만 원 이하에 2,200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받는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럼 주택은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서울특별시는 1억 1,000만 원 이하에 3,700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고 상가 임대차는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이하에 2,200만 원 이하까지 보장을 받는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요. 자, 보증금 중 일정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너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매각 금액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지급합니다. 매각 금액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지급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매각 금액의 3분의 1 이하를 지급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주택이든 상가든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금액이 매각 금액의 2분의 1 이하까지 배당해줍니다. 매각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놓치면 안 돼요. 상가든 주택이든 매각 금액의 2분의 1까지 배당해준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